매서운 삭풍이 흙벽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앙상한 촛불을 위태롭게 흔들고 있었으니 그 모습이 마치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한 연화의 목숨줄과 같았다. 코를 찌르는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썩은 지푸라기 냄새가 최고급 용연향에 길들여진 그녀의 폐부로 거침없이 밀려들어와 구토를 유발했으나 연화는 입을 틀어막을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가 앉아있는 곳은 비단 금침이 깔려 있어야 할 화려한 신방이 아니라 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뼈마디를 시리게 하는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의 윗목이었다. 덜컹거리는 문풍지 너머로는 산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왔고 방구석에는 정체 모를 벌레들이 기어다니는 소리가 사각거려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도대체 어찌하여 한양 바닥에서 콧대 높기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좌의정댁 고명딸인 자신이 이토록 비참하고 더러운 구렁텅이에 처박히게 되었단 말인가. 연화는 자신의 눈앞에 놓인 흙투성이의 사기그릇에 담긴 식은 냉수를 멍하니 바라보며 이것이 지독한 악몽이기를 간절히 빌고 또 빌었지만 차가운 현실은 그녀의 살갗을 파고드는 한기보다 더 매섭게 그녀를 조롱하고 있었다. 시간을 거슬러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연화는 구중궁궐의 왕비조차 부러워할 만큼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아랫사람들을 호령하던 귀한 몸이었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장안의 화제가 되었으나 그보다 더 유명한 것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그녀의 오만함과 독설이었다. 중매쟁이들이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며 내로라 하는 명문가의 자제들을 소개했으나 연화는 그들의 그림조차 보지 않고 찢어버리거나 가문의 급이 낮다며 면전에서 매몰차게 거절하기 일쑤였다. 그러던 중 그녀의 아비인 좌의정 박대감의 인내심이 마침내 한계에 다다른 사건이 발생했으니 바로 왕실의 종친마저 그녀의 표독스러운 언사에 모욕을 당하고 돌아간 직후였다. 박대감은 분기탱천하여 대청마루가 울리도록 고함을 질렀고 연화의 얼굴에 찻잔을 집어던지며 그녀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바꿀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내렸던 것이다. 내년이 오만방자하여 하늘 무서운 줄 모르니 내 오늘부로 너를 저작거리에 거린에게 시집 보내어 그 더러운 성질머리를 고쳐놓겠다. 당장 이 아이를 멍석에 말아 서소문 밖 다리 밑에 사는 절름발이 거지놈에게 던져주고 오라. 아비의 그 말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으며 집안의 가솔들은 서슬퍼런 대감의 명을 거역할 수 없어 울며 불며 연화를 거친 멍석에 태워 집 밖으로 내쳤다. 화려한 가마 대신 흙먼지 날리는 멍석에 실려가는 길은 그야말로 생지옥과 다름없는 치욕의 연속이었다. 곱게 단장했던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산발이 되었고 최고급 비단 치마는 흙탕물에 젖어 걸레 조각처럼 변해버렸으며 지나가는 백성들은 그토록 도도했던 좌의정 댁 애기씨가 거지에게 팔려간다며 손가락질하고 조소를 퍼부었다. 그 모멸감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연화의 심장을 후벼 팠고 그녀는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은 심정으로 눈을 질끈 감았으나 귓가에 들리는 낄낄거리는 웃음소리는 환청처럼 끈질기게 따라붙었다. 마침내 도착한 곳은 사람이 산다고 믿기 힘든 낡은 초가집이었고 그곳에는 한쪽 다리를 심하게 절며 침을 질질 흘리는 더러운 사내가 해벌쭉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사내가 바로 그녀의 지아비가 될 강우라는 작자였는데 떡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초점 없는 눈동자와 누더기 옷 사이로 풍기는 악취는 연화로 하여금 기절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했다. 혼례식이라 부르기도 민망한 그저 물 한 그릇 떠놓고 치러진 의식 속에서 연화는 영혼이 빠져나간 인형처럼 멍하니 서 있었고 동네 왈패들의 음담패설과 비아냥거림 속에서 강제로 절을 올려야만 했다. 이제 밤이 깊어 사방이 적막강산으로 변하고 밖에서 왁자지껄 떠들던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씩 돌아가고 나니 방 안에는 숨 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다. 문 밖에서는 절뚝거리는 발자국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짐승이 먹잇감을 향해 다가오는 소리처럼 연화의 공포심을 극대화했다. 드르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찬바람과 함께 강우가 방 안으로 들어섰고 그는 다리를 질질 끌며 연화의 맞은편 구석에 털썩 주저앉았다. 희미한 촛불 아래 비친 그의 모습은 더욱 흉측하고 혐오스러웠으며 연화는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물리며 벽에 등을 바짝 붙였다. 강우는 아무 말 없이 품에서 주섬주섬 무엇인가를 꺼내어 우적우적 씹어먹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낮에 동네 사람들이 던져준 식은 주먹밥 덩어리였고 밥풀이 튀는 소리와 쩝쩝거리는 소리는 고요한 방 안을 가득 채우며 연화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짓뭉개 버렸다. 그녀는 입술을 피가 맺히도록 깨물며 생각했다. 내 비록 아비에게 버림받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을지언정 저런 천한 것에게 몸을 더럽힐 바에는 차라리 깨끗한 시신으로 남으리라. 연화의 손은 떨리는 손길로 저고리 안쪽 깊숙이 숨겨두었던 은장도를 더듬어 찾았고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닿자 비로소 묘한 안도감이 밀려왔다. 그녀는 결심을 굳힌 듯 눈을 번쩍 뜨며 강우를 노려보았는데 그는 여전히 주먹밥을 먹는 데에만 정신이 팔려있는 듯 보였다. 내 이놈 천하기 짝이 없는 거지. 놈아, 감히 내 몸에 손끝 하나라도 댈 생각은 하지 마라. 내 비록 힘없는 여인이나 내 놈에게 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이 자리에서 혀를 깨물고 자결할 것이다. 연화는 떨리지만 서슬퍼런 목소리로 일갈하며 은장도를 뽑아 들었고 날카로운 칼날이 촛불에 반사되어 섬뜩한 빛을 뿜어냈다. 그녀는 자신의 목에 칼끝을 겨누며 강우가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그 즉시 목을 찌를 태세를 갖추었다. 그러나 강우는 그녀의 외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천천히 씹던 것을 삼킨 뒤 바닥에 떨어진 밥풀을 손가락으로 집어먹으며 짐승 같은 소리를 낼 뿐이었다. 그 모습에 연화는 더욱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혐오감을 견딜 수 없어 눈을 질끈 감고 칼자루를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아버지 불효녀를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저는 도저히 이렇게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녀가 막 칼끝으로 자신의 목을 찌르려는 찰나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방바닥을 기어다니듯 앉아있던 강우가 순식간에 짐승 같은 탄력으로 몸을 날려 연화의 손목을 낚아챈 것이다. 그 소나기 힘은 병들고 굶주린 거지의 것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강철같이 단단하고 억세어서 연화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은장도를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챙그랑하는 맑은 금소금이 방 안의 정적을 깨뜨리는 순간 연화는 공포에 질린 눈으로 강우를 올려다보았다. 그런데 그녀의 눈앞에 있는 사내는 조금 전까지 다리를 절며 침을 흘리던 그 바보 같은 거지가 아니었다. 굽어있던 허리는 꼿꼿하게 펴져 태산처럼 웅장한 기백을 뿜어내고 있었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두 눈은 밤하늘의 별처럼 차갑고도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그가 절뚝거리던 다리로 바닥을 단단히 디디고 반듯하게 서 있다는 사실이었다. 연화는 너무나 큰 충격에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강우는 연화의 손목을 잡은 채 서늘한 눈빛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낮고 묵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 목소리에는 거지의 어눌함은 온데간데 없고 천하를 호령할 듯한 위엄과 냉철함이 서려 있었다. 부인 첫날 밤부터 피를 보는 것은 예법에 어긋나는 일이요. 그리고 내 허락 없이는 그 목숨 함부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오. 그는 연화의 손목을 거칠게 놓아주며 뒷짐을 지고 방 안을 천천히 거닐었는데 그 걸음걸이에는 한치의 흐트러짐이나 불편함도 찾아볼 수 없었다. 연화는 떨리는 입술을 달싹이며 겨우 목소리를 쥐어짜냈다. 너는 도대체 누구냐? 다리는 멀쩡한 것이냐? 그녀의 물음에 강우는 피식 조소를 터뜨리며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와 얼굴을 들이밀었다. 퀴퀴한 냄새 속에 감춰져 있던 묘하게 청량하고도 위험한 사내의 향기가 연화의 코끝을 스쳤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그 똑똑하다고 소문난 좌의정댁 따님께서 모르셨단 말이오. 강우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병신이라 부르고 거지라. 손가락질할 때 당신 또한 그들과 똑같은 눈으로 나를 보았소. 하지만 이제 내 아내가 되었으니 그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 지압이 된 돌이 아니겠소. 그는 바닥에 떨어진 은장돌을 주워들고 마치 장난감 다루듯 가볍게 돌리며 연화의 턱 끝에 칼날을 겨누었다. 차가운 금속이 피부에 닿자 연화는 소스라치게 놀라 숨을 멈췄다. 잘 들으시오, 부인. 오늘 밤 당신이 본 것은 무덤까지 가져가야 할 비밀이오. 만약 이 방 밖으로 새어나가는 날에는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는 그 가문까지 모조리 피바다를 보게 될 것이니 강우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연화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는 깊은 원한과 슬픔 그리고 시퍼런 살기가 일렁이고 있었다. 밖에서는 다시 거센 바람이 불어와 문풍지를 미친 듯이 두들겨댔으나 방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을 팽팽하게 당기고 있었다. 연화는 직감했다. 자신이 발을 들인 이곳이 단순한 거지의 움막이 아니라 거대한 폭풍의 눈 한가운데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인생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경랑 속으로 휘말려 들어갔음을 뼈저리게 깨달으며 그녀는 공포와 호기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정체를 알 수 없는 자신의 남편을 응시할 수밖에 없었다. 은장도의 서늘한 감촉이 턱끝에서 멀어지자 연화는 참았던 숨을 한꺼번에 토해내며 바닥으로 무너지듯 주저앉았으나 그녀의 시선만은 여전히 강우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초점 없이 흐리멍덩하던 강우의 눈빛은 온데간데없고 그 자리에는 마치 먹이를 노리는 맹수와도 같은 형형한 안광만이 어둠 속에서 번뜩이고 있었다. 촛불이 일렁일 때마다 그의 얼굴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기괴하게 춤을 추며 연화의 공포심을 자극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알 수 없는 호기심과 전율이 일어났다. 도대체 이 사내는 누구이며 왜 그토록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고 짐승보다 못한 삶을 자처하고 있단 말인가. 연화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의문으로 뒤엉켜 터질 것만 같았으나 입 밖으로 나오는 소리는 바람 빠진 신음소리뿐이었다. 강우는 그런 연화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꿰뚫어 보기라도 한 듯 입가에 비릿한 조소를 머금은 채 천천히 뒷짐을 지고 방 안을 서성였다. 그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벼우면서도 묵직한 기운을 담고 있어 썩어가는 집단이 깔린 바닥조차 감히 소리를 내지 못하는 듯했다. 강우는 방 한구석에 놓인 낡은 뒤주 위에서 먼지 쌓인 호리병을 집어들더니 마치 귀한 술이라도 되는 양 병 주둥이를 입에 대고 꿀꺽꿀꺽 들이켰다. 술 냄새가 아닌 맹물 냄새가 났으나 그가 목을 축이는 모습은 풍류를 즐기는 한량의 그것처럼 여유로워 보였다. 부인께서는 내 정체가 궁금하여 미치겠는 모양이오만 아는 것이 병이요 모르는 것이 약이라 했소. 허나 이미 호랑이 굴에 제 발로 들어왔으니 살아서 나가려면 호랑이의 법을 따라야 하지 않겠소. 강우의 목소리는 낮고 굵직하게 울려 퍼져 연화의 고막을 때렸고 그녀는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다. 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어찌하여 이런 누추한 곳에서 병신 행세를 하며 숨어 지내는 것입니까? 내 아버지가 좌의정이란 것을 알고도 이러는 것입니까? 연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쏘아붙이자 강우의 눈썹이 꿈틀거리더니 이내 싸늘한 냉소가 얼굴 전체로 번져나갔다. 그는 호리병을 거칠게 바닥에 내려놓으며 연화의 코앞까지 다가와 얼굴을 들이밀었다. 좌의정박 대감. 내 그자의 이름을 어찌 잊을 수 있겠소. 내 부모와 형제들의 피가 아직도 그자의 손에 묻어 있을 진데. 강우의 입에서 흘러나온 말은 연화의 심장을 멈추게 할 만큼 충격적이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허공을 응시했는데 그 눈동자 속에는 타오르는 불길과 처절한 비명이 서려 있는 듯했다. 10년 전 영모라는 더러운 누명을 쓰고 삼족이 멸해진 충정공, 종정공 강승지를 기억하느냐. 내 그분의 막내 아들 강우인이라. 연화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혀왔다. 충정공, 강승지. 그는 청렴 결백하기로 이름 높았으나 어느 날 갑자기 영모의 수계로 몰려 처참하게 도륙당한 비운의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주도하여 공신으로 책봉된 자가 바로 자신의 아버지 좌의정 박대감이었다. 연화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리자 강우는 그녀의 반응을 즐기는 듯 잔인하게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다. 나는 시체 더미 속에 파묻혀 죽은 척하며 간신히 목숨을 부지했고 개구멍을 통해 도망쳐 나와 다리를 부러뜨리는 신함을 하며 짐승처럼 살아왔다. 오직 내 아비와 그 일당들의 목을 칠 그날만을 기다리며 말이다. 연화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 벽에 머리를 부딪혔으나 아픔조차 느낄 수 없었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거지가 실은 자신의 가문에 의해 멸문지화 당한 명문가의 자제였으며 지금 자신이 복수의 칼날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러니 내년은 선택해야 할 것이다. 내 손에 죽어 쥐도 새도 모르게 안매장될 것인지 아니면 내 아내가 되어 철저하게 입을 다물고 살아남을 것인지. 강우의 제안은 선택이 아닌 강요였으며 생존을 위한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연화는 입술을 깨물며 생각했다. 아비에게 버림받고 이곳에 던져진 이상 집으로 돌아가봤자 기다리는 것은 수치스러운 죽음뿐이었다. 그렇다면 차라리 이 위험한 사내의 곁에서 목숨이라도 부지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비록 원수의 딸이라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 그녀가 살 길은 오직 강우의 공범이 되는 것뿐이었다. 연화는 떨리는 눈빛을 거두고 강우를 똑바로 응시하며 결연한 목소리로 답했다. 살겠습니다. 살아서 당신이 하려는 그 일이 무엇인지 내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그녀의 당돌한 대답에 강우는 의외라는 듯 눈을 가늘게 뜨더니 이내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었다. 호우 역시 콧대 높은 양반댁 규수라 그런지 배포 하나는 쓸만하군. 좋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거추장스러운 비단 옷부터 벗어 던져라. 이곳은 비단 치마를 입고 거드름을 피울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강우는 방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고 거친 무명옷 한 벌을 연화에게 툭 던졌다. 흙먼지가 뽀얗게 일어나는 그 옷은 걸레인지 옷인지 분간하기 힘들 정도로 낡아 있었지만 연화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녀는 치욕과 수치심을 억누르며 평생을 감싸왔던 화려한 금박 비단 저고리를 벗어내렸다. 옷이 한 겹씩 벗겨질 때마다 그녀가 가지고 있던 양반으로서의 자존심과 오만함도 함께 바닥으로 떨어져 나가는 듯했다. 차가운 공기가 맨살에 닿자 소름이 돋았으나 그녀는 이를 악물고 까슬까슬한 무명옷을 몸에 걸쳤다. 거친 천이 부드러운 살결을 긁어대며 따가움을 유발했지만 그것은 앞으로 그녀가 견뎌야 할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옷을 갈아입은 연화는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대충 묶어 비녀 대신 나뭇가지로 고정했다. 거울조차 없는 방 안에서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없었으나 강우의 눈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촌부나 거지의 아내였다. 하지만 그 남루한 옷차림 속에서도 감출 수 없는 귀티와 서늘한 눈빛만은 여전했으니 강우는 내심 그녀의 도끼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제 제법 거지 마누라 태가 나는구려. 하지만 겉모습만 바뀐다고 다가 아니오. 밖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모욕을 당해도 당신은 벙어리이자 바보인 내 마누라 연기를 완벽하게 해내야 하오. 만약 한순간이라도 양반 티를 냈다가는 우리 둘 다 목이 달아날 것이오. 강우의 경고는 섬뜩했으나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좌의정댁 애기씨가 아니었다. 그녀는 복수기의 아내이자 진흙탕 속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한 송이 잡초가 되어야 했다. 그때 밖에서 다구는 소리가 들려오고 동이 트기 시작했다. 찢어진 문풍지 사이로 희미한 여명이 스며들자 밤새 감돌았던 긴장감은 현실의 무게로 바뀌어 짓눌러왔다. 걔 아무도 없느냐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직도 처자빠져 자는 게냐. 문 밖에서 걸걸한 목소리와 함께
누군가 대문을 걷어차는 소리가 들렸다. 마을의 wal패이자 강우를 괴롭히기로 유명한 개똥이었다. 그 소리가 들리자마자 강우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다. 서늘하고 예리하던 눈동자는 순식간에 풀려 흐리멍덩해졌고 꼿꼿하던 허리는 구부정하게 휘어졌다. 그는 입가에 침을 질질 흘리며 해벌쭉한 미소를 지었고 엉금엉금 기어서 문 쪽으로 향했다. 헤헤, 개똥 형님 오셨어요. 아이고 우리 색시가 이뻐서. 헤헤. 순식간에 벌어진 그 완벽한 변신의 연화는 혀를 내두를 지경이었다. 방금 전까지 칼을 겨누던 그 사내는 온데간데 없고 다시 천하의 바보 천치 강우만이 그 자리에 있었다. 연화 역시 숨을 고르고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 그녀의 차례였다. 그녀는 강우의 뒤를 따라 밖으로 나가며 최대한 불쌍하고 주눅든 표정을 지었다. 문을 열고 나가자 쌀쌀한 아침 공기와 함께 개똥이와 그의 패거리들이 낄낄거리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아이고, 이게 누구신가? 어제 온 그 천하의 절색이라는 거지. 마누라 아니신가? 꼴을 보니 밤새 서방님 모시느라 고생 좀 했나 보네. 개똥이는 연화의 낡은 옷차림과 헝클어진 머리를 보며 음흉한 눈빛으로 훑어보았고 패거리들은 더러운 농담을 던지며 킬킬댔다. 연화의 속에서는 천불이 일고 당장이라도 호통을 치고 싶었으나 그녀는 꾹 참았다. 그리고 강우가 일러준 대로 고개를 푹 숙이고 몸을 바들바들 떨며 강우의 등 뒤로 숨는 신호를 했다. 강우는 그런 연화를 감싸며 형님 우리 색시 놀리지 마유. 겁이 많아요. 라며 바보 같은 소리를 해댔다. 개똥이는 강우의 머리를 쥐어박으며 낄낄거렸다. 이 병신 같은 놈이 장가 갔다고 꼴값을 떠내. 야, 너 오늘 저작거리 나가서 동냥 좀 많이 해와야겠다. 식구가 늘었으니 입도 늘었을 거 아냐. 그는 강우를 발로 툭툭 차며 모욕을 주었지만 강우는 그저 바보처럼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연화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를 느꼈다. 자신의 남편이 비록 가짜라 할지라도 명문가의 자제인 그가 저런 시정잡배에게 모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주먹을 꽉 쥐고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으로 분노를 사겼다. 지금 나서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 강우가 10년을 참아온 세월을 그녀가 망칠 수는 없었다. 연화는 문득 강우의 등이 굽어 있지만 그 어떤 산보다 거대하고 외롭게 느껴졌다. 저 등 뒤에 숨겨진 칼날이 언젠가 세상 밖으로 나올 때 그 칼끝은 분명 자신의 아버지를 향할 것이었다. 그 모순된 상황 속에서 연화는 기묘한 연민과 동질감을 느끼며 처음으로 강우의 옷자락을 살며시 움켜쥐었다. 개똥이 일당이 침을 뱉고 사라지자 강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다시 차갑게 돌아와 있었다. 그는 흙투성이가 된 옷을 털지도 않은 채 낮은 목소리로 연화에게 속삭였다. 잘 참았소. 오늘부터가 진짜 시작이오. 당신은 집안일을 하고 나는 나가서 동냥을 해올 테니 저녁까지 죽지 말고 살아있으시오. 강우는 낡은 바가지를 허리춤에 차고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살인문을 나섰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연화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맺혀 있지 않았다. 대신 그 자리에는 도끼와 생존 본능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가 썩은 내가 진동하는 물항아리를 들여다보았다. 물 위로 비친 자신의 얼굴은 검댕이 묻어 엉망이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살아있었다. 두고 보자 세상아. 내가 이대로 무너질 줄 아느냐. 내 기필코 살아남아 너희들이 깔보던 이 거지 소굴에서 가장 화려한 꽃을 피워낼 것이다. 연화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부엌 구석에 처박힌 빗자루를 집어들었다. 먼지 구덩이 속에서 피어오르는 매캐한 먼지가 그녀의 새로운 삶을 알리는 봉화와도 같았다. 연화의 하루는 지옥보다 더 고달팠다.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아온 그녀에게 쌀을 씻고
불을 지피는 일은 고문과도 같았다. 아궁이에 불을 붙이려다 매운 연기에 눈물 콧물을 쏟았고 물을 샜다. 발을 헛디뎌 넘어지기 일쑤였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실패할 때마다 그녀는 아버지가 자신을 내치던 그 비정한 눈빛을 떠올렸고 왈패들이 자신을 조롱하던 웃음소리를 되새겼다. 내가 못할 것 같으냐? 나는 박연하다. 천하의 박연하란 말이다. 그녀는 악에 받쳐 보리쌀을 박박 문질러 씻었고 손가락이 터져 피가 나도 멈추지 않았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초가집에서는 설익은 밥 냄새가 피어올랐다. 비록 탄 냄새가 반이었지만 그것은 연화가 생애 처음으로 자신의 손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었다. 밥상을 차려놓고 강우를 기다리는 그녀의 마음은 묘하게 두근거렸다. 이것이 두려움인지 아니면 동지애인지 알 수 없었으나 분명한 것은 그녀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멀리서 절뚝거리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오자 연화는 저도 모르게 옷매무새를 다듬으며 문 쪽을 향해 돌아앉았다. 이제 그녀의 이중생활 그 위험하고도 처절한 연극의 막이 본격적으로 오르고 있었다. 진흙 구덩이 속에서도 계절은 어김없이 흘러 사르르는 듯한 삭풍이 물러간 자리에는 어느덧 미지근한 봄바람이 스며들고 있었다. 허나 초가집의 문풍지를 흔드는 이 바람이 연화에게는 마냥 따스하게만 느껴지지 않았으니 그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과도 같은 불안감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동안 연화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거지 소굴의 삶에 적응해 나가고 있었다. 고운 비단에 감싸여 있던 백옥 같은 손은 찬물에 빨래를 하고 거친 나무를 해오느라 굳은 살이 박이고 터져 흉터투성이가 되었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예전의 오만함 대신 깊고 그윽한 총기로 채워져 가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밥투정을 하는 철없는 규수가 아니었다. 남편인 강우가 다리를 절며 구걸해온 찬밥 덩어리를 소중히 받아들고 곰팡이 핀 벽지의 바늘로 꼼꼼하게 틈을 메우며 겨울을 날 준비를 하는 억척스러운 아낙네가 되어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변화보다 더 놀라운 것은 강우와의 관계였다. 낮에는 세상 천지 바보 천치와 억척 어멈으로 살아가지만 밤이 되고 사위가 조용해지면 두 사람은 촛불 아래 마주 앉아 무언의 눈빛을 교환하는 기묘한 동지애를 나누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평온해 보이던 그들의 일상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했다. 조정의 실세이자 연하의 가문을 이용해 권력을 잡은 간신 김대감이 최근 도성안을 떠도는 기이한 소문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것이다. 서소문 밖 거지 움막에 사는 절름발이 놈이 장가를 갔는데 그 마누라의 태가 예사롭지 않고 그놈 또한 밤이면 다리를 펴고 걷는다는 헛소문이 돌고 있사옵니다. 신복의 보고를 받은 김대감은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눈을 가늘게 떴다. 10년 전 자신이 멸문시킨 강승지 집안의 시체 중 막내 아들의 시신만이 끝내 발견되지 않았던 찝찝한 기억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죽은 줄 알았던 불씨가 살아남아 내 집 담벼락 밑에서 숨을 쉬고 있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내 그놈의 목을 쳐서 후환을 없애야 할 것이다. 의심 많은 김대감은 즉시 자신의 사병 조직인 흑사해셔 패를 풀어 그거지 부부의 정체를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하라는 은밀한 지시를 내렸다. 그날 저녁 강우는 여느 때보다 늦게 귀가했다. 그의 표정은 어딘가 모르게 굳어 있었고 평소의 능청스러운 연기조차 힘에 부치는 기색이 역력했다. 오늘따라 거리에 냄새나는 놈들이 많이 깔렸소. 아무래도 내 꼬리가 밟힌 모양이오. 강우가 나지막이 속삭이며 방문을 걸어 잠그려는 순간 밖에서 와장창하는 소리와 함께 살인문이 박살나는 소리가 들렸다. 이 안에 절름발이 강우라는 놈이 살고 있다지 썩 나오지 못할까. 거친 고함 소리와 함께 횃불을 든 건장한 사내 대여섯 명이 마당으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동네 왈패 수준이 아니었다. 날카로운 형형색색의 검을 차고 살기가 등등한 눈빛을 한 훈련받은 살수들이었다. 연화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강우는 순식간에 눈빛을 바꾸고 몸을 비틀어 바보 흉내를 내며 문을 열고 나갔다. 아이고 나으리들. 누추한 곳에 어인일로 해의 밥이라도 좀 드릴갑쇼. 강우는 침을 흘리며 비굴하게 웃었으나 사내들은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칼집으로 강우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강우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다. 아이고 내 다리 병신 다리 부러지네. 강우의 비명은 처절했으나 우두머리는 냉소하며 칼을 뽑아 들었다. 내 놈이 정말 병신인지 아니면 병신 흉내를 내는 역적놈의 새끼인지 내 오늘 확인해 봐야겠다. 이 칼로 나머지 한쪽 다리도 끊어 놓으면 알게 되겠지. 그가 시퍼런 칼날을 치켜들고 강우의 멀쩡한 다리를 향해 내리치려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방 안에 숨죽이고 있던 연화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이대로 있다가는 강우의 정체가 탄로나거나 그가 정말로 불구가 될 위기였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번 크게 들이쉬고는 방문을 벌컥 열어젖히며 뛰쳐나갔다. 멈추시오. 연화의 목소리는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져 살수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낡은 무명옷을 입고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있었지만 그녀가 마루 끝에 서서 사내들을 내려다보는 자태에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서리빨 같은 위엄이 서려 있었다. 그것은 수십 년간 권문세가에서 익혀온 뼈대 있는 양반의 기품이었다. 우두머리가 멈칫하며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뭐냐 이 계집은 거지 마누라 주제에 목청 한번 크구나. 그가 비웃으며 다가오려 하자 연화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그를 노려보며 차갑게 일갈했다. 내 비록 지금은 지아비를 잘못 만나 흙바닥을 기고 있으나 내 몸에는 좌의정댁의 피가 흐르고 있다. 너희들이 차고 있는 그 칼, 그리고 내 놈의 허리춤에 매달린 그 놀이개, 그것이 김대감 댁의 사병들만이 지니는 표식임을 내가 모를 줄 아느냐. 연화의 입에서 나온 말은 살수들의 허를 찔렀다. 자신들의 신분을 숨기고 왔음에도 단번에 간파당한 우두머리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연화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이번에는 목소리를 낮추어 은밀하고도 섬뜩하게 속삭였다. 내 아버님이 비록 나를 버리셨으나 내가 입을 열어 너희들이 김대감의 사주를 받고 죄 없는 백성을 도륙하려 했다고 소문을 내면 과연 조정에서 가만히 있을 것 같으냐. 더욱이 오늘은 왕실의 제사가 있는 날, 살생을 금하는 국법을 어기고 피를 본다면 너희 주인인 김대감의 목이 먼저 날아갈 것이다. 사실 이는 반은 진실이고 반은 연화의 기지에서 나온 허세였다. 왕실 제사 날짜를 기억하고 있던 그녀의 총명함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다. 우두머리는 칼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일개거지에 안하게 말이라 무시하기에는 그녀가 꿰뚫고 있는 정황이 너무나 정확했고 그녀의 눈빛에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도끼가 서려 있었다. 만약 일이 잘못되어 소문이라도 난다면 자신들은 토사구팽당할 것이 뻔했다. 더러운 거지놈 하나 죽이자고 대감마님의 앞길에 죄를 뿌릴 셈이냐. 썩 물러가라. 아니면 내 먼저 혀를 깨물고 죽어 귀신이 되어 너희를 저주할 것이다. 연화가 품에서 깨진 사기 조각을 꺼내 자신의 목에 갖다 대며 악을 쓰자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웅성거리며 모여들기 시작했다. 일이 커지는 것을 꺼린 우두머리는 타하고 침을 뱉으며 칼을 거두었다. 재수없는 년 독하기가 살모사 같구나. 가자. 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사방이 다시 고요해지자 긴장이 풀린 연화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고 손은 사시나무 떨리듯 제어할 수 없었다. 그때 바닥에 쓰러져 있던 강우가 벌떡 일어나 절뚝거리는 척도 하지 않고 그녀에게 달려왔다. 부인 괜찮으시오. 강우는 연화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의 상태를 살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냉철함 대신 진심 어린 걱정과 놀라움이 가득했다. 연화는 고개를 들어 강우를 바라보았다.
흙투성이가 된 얼굴 찢어진 옷 사이로 보이는 멍자국들. 하지만 그의 눈동자만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다. 당신, 미쳤소. 그 칼날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나 덤빈 것이오. 그냥 내버려 두지. 왜 목숨을 걸고 나선단 말이오. 강우가 화를 내듯 소리쳤지만 연화는 그 속에 담긴 안도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들어 강우의 뺨에 묻은 흙을 닦아주었다. 거친 손길이었지만 그 손끝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연민과 애정이 담겨 있었다. 당신이 죽으면 나도 죽습니다. 당신은 내 지아비가 아닙니까? 연화의 담담한 고백에 강우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동안 그녀를 그저 복수를 위한 도구 혹은 귀찮은 짐 정도로만 여겼던 그의 마음에 거대한 파문이 일어나는 순간이었다. 강우는 아무 말 없이 연화를 번쩍 안아들고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비단 옷을 찢어 만든 붕대를 가져와 연화의 상처난 손과 멍든 팔을 정성스럽게 감싸주었다. 투박하고 거친 사내의 손길이었지만 약을 바르는 그의 손길은 깃털처럼 조심스러웠다. 촛불 아래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어색한 침묵 대신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따스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강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방바닥 깊숙한 곳을 뜯어내고 그 안에 숨겨져 있던 낡은 서책과 핏자국이 선명한 저고리 하나를 꺼내 연화 앞에 놓았다. 이것이 우리 가문을 멸망으로 몰고 간 거짓 상소문의 사본과 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입고 계셨던 혈의 쇠이요. 강우는 자신의 가장 깊은 비밀과 아픔을 연화에게 공유하기로 결심한 것이다. 나는 이것을 가지고 김대감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억울하게 죽은 구천의 원혼들을 달래줄 것이요. 허나 이 길은 험난하고 자칫하면 당신까지 불길에 휩싸일 수 있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떠나고 싶다면 보내주리다. 강우의 말은 진심이었다. 그는 이제 연화를 사랑하게 되었기에 그녀를 위험에서 구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연화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강우가 내민 혈의를 두 손으로 받쳐들고 결연한 눈빛으로 그를 응시했다. 진흙탕 속에서도 연꽃은 피어난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그 진흙을 뚫고 올라오려는 연꽃이라면 저는 당신을 받쳐주는 줄기가 되겠습니다. 제 아버지가 저지른 죄, 비록 제가 갚을 수는 없으나 당신의 칼이 되어 그 죄를 단죄하는 것을 돕겠습니다. 연화의 눈에서 맑은 눈물 한 방울이 떨어져 강우의 손등을 적셨다. 그것은 회한의 눈물이자 새로운 맹세의 증표였다. 강우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연화를 와락 끌어안았다. 퀴퀴한 냄새가 나는 좁은 초가방이었지만 그 순간 두 사람에게는 세상 그 어떤 화려한 궁궐보다 더 아늑하고 소중한 공간이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밤이 새도록 머리를 맞대고 계획을 세웠다. 연화는 자신이 알고 있는 김대감 집안의 내부 사정과 인맥 그리고 기부인들 사이에서 오가는 정보들을 강우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강우의 무력과 연화의 지략이 합쳐지는 순간이었다. 김대감은 의심이 많아 장부를 절대 한 곳에 두지 않습니다. 필시 그가 가장 아끼는 첩실의 처소나 아무도 예상치 못한 곳에 숨겨두었을 것입니다. 연화의 예리한 분석에 강우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당신의 지혜가 100만 대군보다 든든하구려. 강우가 미소 짓자 연화도 수줍게 웃어 보였다. 처음으로 서로를 향해 짓는 가식 없는 진실한 미소였다. 밖에서는 봄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다. 겨우내 얼어붙었던 땅을 적시고 새싹을 틔우는 봄비처럼 두 사람의 가슴 속에도 희망과 사랑이라는 이름의 새싹이 움트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단순한 부부가 아니었다. 생사를 함께할 동지이자 서로의 등을 지켜줄 유일한 안식처가 된 것이다. 그리고 다가올 거대한 폭풍을 향해 두 사람은 잡은 손을 놓지 않고 함께 걸어갈 준비를 마쳤다.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은 이제 그 고귀한 향기로 썩은 세상을 정화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도성안은 이른 새벽부터 거대한 소용돌이처럼 술렁이고 있었으니
오늘은 주상 전하께서 선왕의 능을 참배하기 위해 거둥하시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오색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며 하늘을 뒤덮었고 취타대의 웅장한 나팔 소리와 북소리가 지축을 흔들며 백성들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다. 거리에 구름처럼 몰려든 인파는 왕의 오간을 한 번이라도 뵙기 위해 서로를 밀치며 아수라장을 이루었으나 그 소란스러운 군중 속에 섞여 있는 연화와 강우의 표정은 비장함을 넘어 서늘하기까지 했다. 두 사람은 거짓골을 하고 있었으나 그들의 품 안에는 이 나라의 역사를 뒤바꿀 시퍼런 비수가 숨겨져 있었다. 강우의 허리춤에는 10년을 갈아온 복수의 칼날이 아닌 억울하게 죽어간 아버지의 혈의와 김대감의 부정부패가 낱낱이 기록된 치부책이 단단히 매여 있었다. 연하는 떨리는 손으로 강우의 옷자락을 꼭 쥐었는데 그녀의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배어나오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하게 빛나고 있었다. 두려우시오. 강우가 나지막이 물었을 때 연하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니요,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이 잃어버린 이름을 되찾는 그 순간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행렬의 선두에선 금군들이 위압적인 고함을 지르며 길을 트기 시작했고 그 뒤로 화려한 덮개를 씌운 어가와 고관 대작들의 말이 줄지어 따르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유독 거만하게 고개를 쳐들고 말을 모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조정의 실세이자 강우의 철천지 원수인 김대감이었다. 그는 백성들을 마치 벌레 보듯 내려다보며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듯 연신 채찍을 휘둘러댔다. 김대감의 곁에는 그의 수족과도 같은 호위무사들이 살기 등등한 눈으로 주위를 경계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눈에 군중 틈에서 기묘한 살기를 내뿜는 한 쌍의 남녀가 포착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강우는 일부러 김대감의 시야에 띄기 위해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대열의 앞쪽으로 파고들었고 이를 발견한 김대감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저놈은 며칠 전 내 사병들이 놓쳤다던 그 거지놈이 아니더냐. 김대감은 본능적인 불안감을 느꼈다. 왕의 행차길에 저런 불길한 자가 얼쩡거린다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불쾌하기 짝이 없는 일이었고 무엇보다 놈의 눈빛이 거지의 그것이라기엔 너무나 형형했다. 여봐라, 저기 저 거지놈이 어가 앞을 가로막고 불경한 짓을 하려 한다. 당장 끌어내어 목을 베어라. 김대감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떨어지기가 무섭게 호위무사들이 창을 겨누며 강우를 향해 쇄도했다. 순식간에 군중들이 비명을 지르며 흩어졌고 강우와 연화는 텅 빈 거리에 고립되었다. 시퍼런 창날이 강우의 목을 겨누며 조여왔으나 강우는 미동조차 하지 않고 꼿꼿이 서 있었다. 내 이놈 감히 주상전하의 행차기를 막다니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무관이 칼을 뽑아 들고 강우를 내리치려던 찰나 연화가 비호처럼 강우의 앞을 막아섰다. 멈추시오. 이 사람은 역적을 고발하고 전하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칼을 거두시오. 연화의 쩌렁쩌렁한 외침에 무관이 멈칫했으나 말 위에서 이를 지켜보던 김 대감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소리쳤다. 전현도 한패다 역모를 꾀하는 자들이니 놈들의 말을 들을 것 없다. 당장 베어라. 이것은 어명을 받드는 나의 명령이다. 김대감은 이 기회에 눈엣가시 같은 놈들을 처리하고 입을 막으려 작정한 것이었다. 절체절명의 순간 강우가 연화를 자신의 등 뒤로 부드럽게 밀어내며 앞으로 나섰다. 그리고 그가 짚고 있던 낡은 목발을 바닥에 내던지는 순간 군중들은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만 했다. 절름발이인 줄 알았던 거지가 허리를 펴고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은 그야말로 거인이 일어선 듯한 위압감을 주었다. 강우는 터질 듯한 성량으로 천지가 울리도록 외쳤다. 전하소신 10년 전 역모의 누명을 쓰고 멸문지화 당한 강승지의 아들 강우이옵니다. 아비의 억울한 죽음과 간신배들의 추악한 진실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목숨을 걸고 섰나이다. 그의 목소리는 북소리를 뚫고 어가에 앉아 있던 왕의 귀에까지 닿았다. 왕은 행렬을 멈추라는 수신호를 보냈고
호위무사들은 당황하여 칼끝을 거두지 못한 채 엉거주춤 멈춰섰다. 김대감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파랗게 질려갔다. 죽은 줄 알았던 강승지의 아들이 살아 돌아오다니, 그것도 왕의 면전에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다니, 이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악몽이었다. 왕은 어가의 주렴을 걷어올리고 거짓골을 한 청년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비록 옷은 남루하였으나 그 눈빛과 기골은 옛벗이었던 강승지를 쏙 빼닮아 있었다. 강승지의 아들이라. 그 아이는 10년 전 난리통에 죽었다고 들었는데 네가 정녕 그 아이란 말이냐. 왕의 물음에 강우는 땅에 엎드려 큰 절을 올린 뒤품에서 피 묻은 저고리를 꺼내 높이 쳐들었다. 이것은 소신의 아비가 역적들의 칼에 맞고 쓰러지실 때 입고 계셨던 혈의이옵니다. 그리고 여기 김대감이 지난 10년간 매관매직하고 국고를 횡령하여 빼돌린 장부가 있사옵니다. 강우의 손에 들린 치부책을 본 김대감은 이성을 잃고 말에서 뛰어내려 직접 칼을 뽑아들었다. 전하, 저놈은 미친 광대입니다. 저 따위 거짓 문서를 믿으시면 아니 되옵니다. 내 당장 저놈의 목을 베어 국법의 엄중함을 보이겠나이다. 김대감이 살기를 띠고 강우에게 달려들자 주위의 금군들이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때 연화가 다시 한번 앞으로 나서며 김대감을 향해 소리쳤다. 멈추십시오. 대감,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저 치부책이 거짓이라서가 아니라 그 안에 당신의 추악한 민낯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연화는 김대감을 노려보며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저는 좌의정 박대감의 여식 박연화입니다. 비록 지금은 출가외인이 되었으나 제가 어렸을 적 대감께서 제 아버님과 밀실에서 나누시던 대화들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강승지 댁을 모함하여 멸문시키고 그 재산을 가로챈 것도, 세자 저하를 폐위시키려 모의했던 것도 모두 당신의 입에서 나온 계략이 아니었습니까? 연화의 폭로는 군중들을 경악하게 만들었고 김대감의 발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좌의정댁 영애가 그것도 거지의 아내가 되어 나타나 증언을 하다니, 이것은 그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왕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어졌다. 왕은 내관에게 명하여 강우가 든 장부를 가져오게 했다.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넘겨보던 왕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다. 그곳에는 김대감이 저지른 비리와 역모의 정황이 날짜와 금액까지 상세하게 적혀 있었고, 심지어 왕의 측근들을 매수하려 한 명단까지 들어 있었다. 왕은 장부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우레와 같은 호통을 쳤다. 네, 이놈 김대감, 내 너를 믿고 중용하였거늘 감히 내 등 뒤에서 칼을 꽂고 충신을 도륙하며 나라를 종먹고 있었단 말이냐. 이 장부가 거짓이라면 어찌하여 강승지의 아들이 제 목숨을 걸고 내 앞에 나타났겠으며 좌의정의 딸이 자신의 가문을 등지면서까지 진실을 고하겠느냐. 왕의 진노에 김대감은 다리에 힘이 풀려 털썩 주저앉고 말았다. 그는 무어라 변명을 하려 입을 벙긋거렸으나 공포에 질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여봐라, 당장 저 역적 놈을 포박하여 의금부로 압송하라. 그리고 그 일당들을 모조리 잡아들여 국문하고 강승지의 억울한 누명을 벗겨주도록 하라. 왕의 서슬 퍼런 어명이 떨어지자 금군들이 달려들어 김대감과 그의 호위무사들을 굴비 엮듯 엮어 무릎을 꿇렸다. 김대감은 끌려가면서도 이건 모함이다, 억울하다라고 비명을 질렀으나 백성들은 그에게 돌을 던지며 환호했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듯한 통쾌한 순간이었다. 강우는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떨구었다. 그의 눈에서는 하염없는 눈물이 흘러내려 흙바닥을 적셨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형님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드디어 해냈다는 안도감과 그동안 겪었던 지옥 같은 고통들이 한꺼번에 밀려와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왕은 말에서 내려 강우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친히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미안하구나.
과인이 무능하여 충신의 자식이 이토록 고초를 겪게 만들었구나. 내 아비는 진정한 충신이었다. 내 오늘 너의 신원을 복원하고 강씨 가문의 명예를 되찾아주겠노라. 왕의 따뜻한 위로에 강우는 오열하며 왕의 손을 잡고 놓지 못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강우의 울음소리는 거리에 있는 모든 이들의 눈시울을 붉히게 만들었다. 그리고 왕은 강우의 곁에 서 있는 연화를 바라보았다. 남루한 옷차림에도 불구하고 고귀한 기품을 잃지 않은 그녀의 모습에서 왕은 진정한 여장부의 기계를 보았다. 그대 또한 훌륭하다. 지아비를 믿고 따르며 정의를 위해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았으니 그 공이 결코 작다 할 수 없다. 과인이 그대에게도 합당한 상을 내리리라. 상황이 정리되고 왕의 행렬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자 강우와 연화는 서로를 마주 보았다. 강우의 얼굴에는 흙먼지와 눈물 자국이 뒤엉켜 엉망이었고 연화 역시 헝클어진 머리에 꾀죄죄한 몰골이었으나 그 순간 두 사람은 세상 그 누구보다 아름답게 보였다. 강우는 조심스럽게 연화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거칠고 투박해졌지만 그에게는 그 어떤 비단보다 부드럽고 따뜻하게 느껴졌다. 부인 고생 많았소. 당신 덕분에 내 아버님의 원한을 풀고 다시 태어날 수 있었소. 강우의 진심 어린 고백에 연화는 눈물 섞인 미소로 화답했다. 아닙니다, 서방님. 서방님이 계셨기에 저 또한 껍데기뿐인 삶에서 벗어나 진짜 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잡은 손을 놓지 않고 환호하는 군중들 사이를 걸어나갔다. 그들의 등 뒤로 쏟아지는 햇살은 찬란했고 그들이 걸어가는 길 위에는 더 이상 어둠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김대감은 제거되었지만 연화의 아버지인 좌의정 박대감의 처부는 아직 남아 있었다. 비록 김대감의 사주를 받았다 하나 그 역시 강우의 가문을 멸하는 데 일조한 공범이었기 때문이다. 강우는 복잡한 심경으로 연화를 바라보았다. 자신의 원수이자 아내의 아버지인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그것은 강우에게 남겨진 마지막 숙제와도 같았다. 연화 또한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기쁨 속에서도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짓눌려왔다. 하지만 그녀는 강우를 믿었다. 그가 피해 복수가 아닌 진정한 용서와 화해의 길을 선택하리라는 것을.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는 폐허가 남지만 그 폐허 위에는 다시 새로운 꽃이 피어나는 법이다. 이제 두 사람 앞에는 과거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새로운 미래를 써 내려갈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다. 멀리서 불어오는 바람이 두 사람의 옷자락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다. 그것은 축복이자 앞으로 펼쳐질 평온한 날들에 대한 약속과도 같았다. 매서웠던 삭풍이 물러가고 산천 초목이 푸르게 우거지는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어 어느덧 세상은 완연한 태평성대를 구가하고 있었다. 멸문지와의 참상을 딛고 화려하게 재건된 강우의 저택은 한양 도성 내에서도 으뜸가는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으니 높이 솟은 소슬대문은 구름을 뚫을 기세였고 담장 너머로 뻗어 나온 늙은 소나무의 가지는 이 집안의 기품과 역사를 말해주는 듯했다. 집안 곳곳에서는 하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활기를 불어넣고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그늘이 없고 웃음꽃이 만발하여 주인의 덕망이 얼마나 높은지를 짐작하게 했다. 사랑채에서는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지고 안채에서는 향긋한 차냄새와 다듬이질 소리가 어우러져 평화로운 정경을 자아내고 있었다. 그 안채의 중심에 이제는 어엿한 정경 부인의 자리에 오른 연화가 단아하게 앉아 집안의 대소사를 관장하고 있었다. 그녀가 입은 옷은 과거 처녀 시절 입었던 것보다 훨씬 수수하고 차분한 색감의 비단이었으나 그 자태에서 뿜어져 나오는 고귀함과 온화함은 예전의 날선 오만함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깊이를 지니고 있었다. 연화는 붓을 들어 장부의 마지막 줄을 꼼꼼하게 채워 넣은 뒤 곁에서 먹을 갈고 있던
어린 몸종에게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이야, 팔이 아플 터인데 이제 그만 쉬거라. 그리고 부엌에 일러 오늘 저녁에는 대감마님께서 좋아하시는 연포탕을 맑게 끓여 올리라고 전하거라. 몸종은 연화의 자애로운 목소리에 감동한 듯 고개를 조아리며 물러갔다. 과거 찻잔을 집어던지며 하인들을 짐승처럼 부리던 독한 년 박연화는 이제 없었다. 거지 소굴에서의 처절했던 삶은 그녀에게 뼈아픈 고통을 주었으나 동시에 사람의 겉모습이 아닌 진심을 보는 법과 아랫사람의 노고를 헤아리는 마음을 가르쳐 주었던 것이다. 연화는 창문을 열고 뜰에 핀 목련을 바라보았다. 하얗게 피어난 목련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을 보며 그녀는 문득 지난날 낡은 초가집 흙바닥에서 강우와 함께 나누어 먹던 차가운 주먹밥의 맛을 떠올렸다. 비단 금침 위에서 잠드는 지금보다 거적대기 위에서 서로의 온기에 의지에 잠들었던 그 시절이 가끔은 사무치게 그리워지는 것은 무슨 까닭일까. 그때 부인 무슨 생각을 그리 골똘히 하시오 하는 다정한 목소리와 함께 강우가 방 안으로 들어섰다. 관복을 벗고 편안한 평상복 차림을 한 그는 과거의 헝클어진 머리와 절뚝거리는 걸음걸이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헌원장부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연화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초가집 촛불 아래서 그녀를 바라보던 그 따스하고도 장난기 어린 눈빛 그대로였다. 강우는 연화의 맞은편에 앉아 그녀의 손을 살포시 잡았다. 투박했던 그녀의 손은 다시 고워졌지만 손가락 마디마디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굳은 살의 흔적은 두 사람이 함께 건너온 고난의 강을 증명하는 훈장과도 같았다. 조정에서 돌아오시는 길이십니까? 표정이 밝아 보이시니 오늘 경연에서 좋은 일이라도 있으셨나 봅니다. 연화의 물음에 강우는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전하께서 백성들을 위한 구휼미 방출을 윤허하셨소. 이제 굶주리는 이들이 조금은 줄어들 것이요. 그리고 부인에게 전해줄 소식이 하나 더 있소. 강우의 표정이 조금 진지해지자 연화는 긴장된 마음으로 그를 응시했다. 그것은 필시 자신의 친정에 관한 이야기일 터였다. 김대감 일파가 처형당한 후 연화의 아버지인 박대감 역시 공범으로 몰려 참수형을 면치 못할 위기였으나 강우가 왕에게 눈물로 호소하여 극형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청했던 것이다. 장인어른, 아니 박대감의 유배지가 결정되었소. 흑산도라 하오. 비록 험하고 먼 곳이나 목숨만은 부지하실 수 있게 되었소. 전하께서 내 얼굴을 보아 특별히 베푸신 성은이니 부디 너무 심려치 마시오. 강우의 말에 연화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자신의 아버지는 강우의 집안을 멸문시킨 원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우는 복수 대신 용서를, 죽음 대신 생명을 선택하여 아내의 도리를 지켜준 것이었다. 연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강우에게 큰 절을 올렸다. 서방님, 그 하해와 같은 은혜를 어찌 다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 아버지가 지은 죄를 제가 평생을 두고 갚아도 모자랄 터인데. 강우는 황급히 연화를 일으켜 세우며 그녀를 품에 안았다. 부인, 그런 소리 마시오. 당신은 죄인의 딸이 아니라 강씨 가문을 다시 일으켜 세운 1등 공신이오. 그리고 당신 아버지를 살린 것은 당신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끊어지지 않는 악연의 고리를 내 대에서 끊고 싶었기 때문이오. 피는 피를 부를 뿐이니 이제 우리는 용서와 화합으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하지 않겠소. 강우의 넓은 가슴에 얼굴을 묻은 연화는 소리 없이 오열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지아비의 깊고 넓은 마음에 대한 감동과 감사의 눈물이었다. 강우는 연화의 등을 토닥이며 부드럽게 속삭였다. 울지 마시오. 오늘은 날씨가 이리도 좋으니 우리 오랜만에 나들이나 다녀옵시다. 내가 당신에게 꼭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어. 강우의 제안에 연화는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이 가마와 말을 타고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서소문 밖, 그들이 처음 신혼살림을 차렸던 그 다리 밑 빈민촌 근처였다. 하지만 그곳은 예전의 냄새나고 지저분한 모습이 아니었다.
강우가 사제를 털어 마을을 정비하고 빈민들을 위한 구호소를 세운 덕분에 거리는 깨끗해졌고 사람들의 표정에는 생기가 돌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다 쓰러져 가던 초가집이 있던 자리에는 아담하고 고즈넉한 정자 하나가 세워져 있었다. 정자의 현판에는 연심정 랜신팅이라는 세 글자가 힘찬 필치로 새겨져 있었으니 이는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의 마음을 기린다는 뜻이었다. 강우는 연화의 손을 이끌고 정자로 올라갔다. 정자 아래로는 맑은 개울물이 흐르고 멀리 도성의 성곽이 한눈에 들어오는 풍광이 펼쳐져 있었다. 이곳은 우리가 처음 시작한 곳이 아닙니까? 연화가 감격에 겨워 묻자 강우는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렇소. 세상 사람들은 이곳을 비천한 거지 소굴이라 불렀지만 나에게는 당신이라는 보석을 발견한 곳이자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된 성지 성디와도 같은 곳이요. 그래서 이곳에 정자를 짓고 우리가 초심을 잃을 때마다 찾아와 마음을 다잡고자 했소. 강우는 난간에 기대어 옛 초가집이 서 있던 자리를 손으로 가리켰다. 기억나시오. 저기 저 구석 자리에서 당신이 은장도를 꺼내 내 목을 겨누었던 그날 밤을 말이오. 그때 당신의 눈빛이 얼마나 매서웠던지. 내가 천하의 강우지만 등골이 서늘했었소. 강우가 옛일을 농담처럼 꺼내자 연화는 얼굴을 붉히며 웃음을 터뜨렸다.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서방님께서 제 손목을 낚아채지 않으셨다면 저는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겠지요. 그리고 썩은 주먹밥을 드시며 저를 놀리시던 그 얄미운 표정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다. 웃음소리가 개울물 소리와 섞여 맑게 울려 퍼졌다.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그들을 알아보고 허리를 숙여 인사를 건넸다. 대감마님 마님 또 오셨습니까? 아이고 두 분 금슬이 어찌나 좋으신지 볼 때마다 샘이 납니다. 그려. 사람들의 인사에 강우와 연화는 권위적인 태도 없이 따뜻하게 손을 흔들어 주었다. 과거 자신들에게 돌을 던지고 침을 뱉었던 이들도 있었지만 그들 또한 가난과 무지에 찌들어 그랬음을 알기에 두 사람은 모든 것을 너그럽게 포용했다. 연화는 난간에 기대어 불어오는 봄바람을 맞으며 눈을 감았다. 코끝을 스치는 바람 냄새에서 희미하게 흙내음과 풀내음이 났다. 그것은 비단 냄새보다 용연향 냄새보다 더 향긋하고 편안한 삶의 냄새였다. 서방님, 저는 예전에 제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존재인 줄 알았습니다. 비단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아랫사람들을 부리는 것이 귀한 삶이라 여겼지요. 연화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하나 이곳에서 서방님과 함께 바닥을 구르며 깨달았습니다. 진정으로 고귀한 것은 옷차림이나 신분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는 마음과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용기, 그리고 곁에 있는 사람을 지키려는 진심이라는 것을요. 강우는 연화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당신이 나를 짐승이 아닌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소. 복수심에 불타 괴물이 되어가던 나를 붙잡아주고 내 안의 인간성을 일깨워 준 것은 바로 당신이오. 그러니 이 모든 영광은 당신의 것이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며 서쪽 하늘을 붉게 물들이기 시작했다. 노을빛이 강우와 연화의 얼굴을 황금빛으로 비추었다. 강우는 품에서 작은 꾸러미를 하나 꺼내 연화에게 건넸다. 이게 무엇입니까? 연화가 의아해하며 꾸러미를 풀자 그 안에는 투박하지만 정성스럽게 깎은 나무 비녀 하나가 들어있었다. 값비싼 옥비녀도 화려한 금비녀도 아닌 흑단나무를 깎아 만든 소박한 비녀였다. 하지만 그 끝에는 정교하게 조각된 연꽃 한 송이가 피어 있었다. 내가 유배 시절 틈틈이 깎아 만든 것이오. 솜씨가 없어 투박하지만 당신에게 가장 잘 어울릴 것 같아 간직하고 있었소. 이제야 주인을 찾은 것 같구려. 강우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다. 연화는 그 어떤 보물보다 귀한 선물을 받아들고
감동에 젖었다. 그녀는 머리에 꽂혀 있던 화려한 금비녀를 빼내고 강우가 준 나무 비녀를 꽂았다. 검은 머리카락 사이로 피어난 나무 연꽃은 소박하면서도 은은한 기품을 뽐냈다. 마음에 드시오. 강우가 묻자 연화는 환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이 세상 그 어떤 비녀보다 아름답습니다. 평생 이것만을 하고 다니겠습니다. 강우는 그런 연화의 손을 잡고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고맙소, 나의 부인. 그리고 사랑하오.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당신만을 은혜하고 지켜주리다.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한 연심정에 하나둘씩 반딧불이들이 날아들었다. 마치 하늘의 별들이 내려와 두 사람을 축복하는 듯했다. 강우와 연화는 말없이 서로의 체온을 느끼며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앞으로의 삶에도 예기치 못한 시련과 고난이 닥칠 수 있음을. 하지만 두려움은 없었다. 화려한 가마 대신 거적대기에 실려왔던 그날. 절망의 밑바닥에서 서로를 발견하고 손을 잡았던 그 순간부터 그들은 이미 세상 그 무엇보다 단단한 운명의 끈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이다. 오만했던 규수는 이제 현명한 아내가 되었고 복수의 화신이었던 거지는 성군을 보필하는 재상이 되었다. 겉모습은 변하였으나 서로를 향한 그리고 세상을 향한 그들의 올곧은 마음만은 변치 않을 것이었다. 강우가 연화의 어깨에 두른 팔에 힘을 주며 말했다.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아이들이 어미 아비를 기다리다 목이 빠지겠소. 연화는 행복한 웃음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예, 서방님, 돌아가서 따뜻한 밥상을 차려야지요. 두 사람은 연심정을 내려와 나란히 걸음을 옮겼다. 그들의 뒤로 길게 늘어진 그림자가 하나로 합쳐져 마치 한 몸처럼 움직였다. 밤하늘에는 둥근 보름달이 떠올라 그들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어디선가 불어온 봄바람이 흩날리는 벚꽃잎을 실어와 그들의 어깨 위에 사뿐히 내려앉았다. 그것은 긴 겨울을 이겨내고 피어난 봄꽃처럼 시련을 딛고 피어난 두 사람의 사랑이 영원할 것임을 알리는 아름다운 전조였다. 진흙탕 속에서 피어난 연꽃은 이제 그 향기를 온 세상에 퍼뜨리며 그 어떤 꽃보다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외전 거울 속의 아이,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어느덧 강우와 연화의 머리칼에도 희끗한 서리가 내리기 시작했으나 두 사람의 금슬은 해가 갈수록 깊어만 갔다. 그들의 슬아에는 인nen이라는 이름의 7살 난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이 아이는 아비의 기고를 닮아 튼튼하고 어미의 미모를 닮아 그 자태가 옥골 선풍이라 보는 이마다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라 칭송해 마지 않았다. 허나 세상 모든 부모에게 자식 농사만큼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없다 하였던가. 귀하게만 자란 탓인지 아니면 연화의 피 속에 잠재되어 있던 옛 성정이 격세 유전으로 나타난 것인지 어린이의 행동거지에서 심상치 않은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의 늦가을 무렵이었다. 마당에는 낙엽이 붉게 물들어 바람에 뒹굴고 있었고 하인들은 월동 준비를 하느라 분주히 오가고 있었다. 안채 마루에 걸터 앉아 있던 어린이는 자신의 옷에 흙탕물이 튀었다는 이유로 곁을 지나가던 어린 비복비부가 아이를 거칠게 밀치며 소리를 질렀다. 에이, 더러워. 천한 것들이 감히 어디를 함부로 지나다니느냐. 내 비단 옷에 흙이 묻지 않았느냐. 그 목소리는 7살 아이의 것이라기엔 너무나 날카롭고 오만하여 마당에 있던 모든 이들의 동작을 멈추게 만들었다. 넘어진 비복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자 이는 사과는커녕 혀를 차며 싸늘하게 내려다보았다. 울기는 왜 우느냐. 썩 꺼지지 못할까. 그 순간 방문이 벌컥 열리며 연화가 밖으로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는데 방금 목격한 아들의 모습이 마치 10수년 전 아랫사람들에게 찻잔을 집어던지며 독서를 퍼붓던 자신의 과거 모습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기 때문이었다. 연화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공포를 느꼈다. 내 업보가 아이에게 갔구나. 저 오만함이 결국 이 아이를 망치고 말 것이다. 연아가 엄한 목소리로 아들을 꾸짖으려던 찰나 언제 들어왔는지 강우가 대문간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관복을 입은 강우의 표정은 평소의 인자함은 온데간데 없고 10년 전 왕 앞에서 역적을 고변하던 그날처럼 차갑고 엄중했다. 그는 말없이 다가와 넘어진 비복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먼지를 털어준 뒤 놀란 하인들을 물렸다. 그리고는 여전히 씩씩거리고 있는 아들 인을 내려다보며 낮게 말했다. 이나 따라오너라. 강우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위험이 서려 있어 천방지축이던 인조차 겁을 먹고 쭈뼛거리며 아비의 뒤를 따랐다. 연아 역시 불안한 마음으로 그들의 뒤를 따랐다. 강우가 향한 곳은 사랑채도 서재도 아닌 집안 구석진 곳에 있는 허름한 창고였다. 창고 문이 열리자 매캐한 먼지 냄새와 함께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는 코를 막으며 뒷걸음질 쳤다. 아버님 냄새가 납니다. 이런 곳에는 왜 오시는 것입니까? 그러나 강우는 아들의 불평을 무시한 채 창고 깊숙한 곳에 보관되어 있던 낡은 뒤줄을 열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비단 옷도 보물도 아닌 다해지고 기워진 누더기 한 벌과 이가 빠진 낡은 바가지, 그리고 투박한 지팡이 하나였다. 그것은 바로 강우가 10년간 거지 행세를 하며 입었던, 그리고 연아와 처음 만난 날 입고 있었던 그 옷이었다. 강우는 그 누더기를 꺼내 아들 앞에 던져놓았다. 뽀얀 먼지가 일어나 이내 고운 비단신을 덮었다.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강우의 물음에 이는 고개를 저으며 인상을 찌푸렸다. 거지들이나 입는 걸레 조각이 아닙니까? 더럽습니다. 아버님, 어서 치우십시오. 강우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단호한 손길로 인이 입고 있던 화려한 비단 저고리에 고름을 풀었다. 벗거라. 인이 놀라 눈을 동그랗게 떴다. 예, 아버님, 날이 춥습니다. 그리고 이 옷은 벗으라고 하였다. 강우의 호통이 창고 안을 쩌렁쩌렁 울렸다. 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아비의 고함 소리에 이는 울먹이며 옷을 벗었다. 강우는 아들이 벗어놓은 비단 옷을 구석으로 치워버리고 바닥에 놓인 누더기 옷을 아들에게 입혔다. 헐렁하고 거친 천이 살에 닿자 이는 까슬까슬하다며 몸을 비틀고 울상을 지었다. 냄새나는 옷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영락없는 거짓골이 되자 아이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났다. 아버님, 싫습니다. 이런 옷은 입기 싫습니다. 이니 발버둥 쳤으나 강우는 요지부동이었다. 그때 곁에서 지켜보던 연아가 조용히 다가왔다. 그녀의 눈가에는 물기가 어려 있었으나 눈빛만은 단호했다. 연아는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나, 오늘 하루는 그 옷을 입고 지내야 한다. 그리고 오늘 저녁 네가 먹을 밥은 이것이다. 연아는 품에서 주먹밥 한 덩이를 꺼내 바가지에 담아주었다. 그것은 갓 지은 쌀밥이 아니라 찬물에 말아 퉁퉁 불고 식어 빠진 보리밥 덩어리였다. 이는 기가 막힌다는 듯 부모를 번갈아 쳐다보았다. 어머니, 제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습니까? 저는 대감댁 도령입니다. 어찌 저런 천한 아이 때문에 저에게 이런 수모를 주십니까? 아이의 항변에 강우가 무릎을 굽혀 아들과 눈높이를 맞추었다. 그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으나 그 안에 담긴 뜻은 여전히 태산처럼 무거웠다. 이나, 잘 듣거라. 네가 입고 있는 그 누더기는 네 아비가 10년 동안 입었던 옷이다. 그리고 네가 들고 있는 그 바가지는 네 어미와 내가 처음으로 한 밥상에서 밥을 나누어 먹던 그릇이다. 강우의 말에 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천하의 명망 높은 재상인 아버지가 거지 옷을 입었다니 도무지 믿기지 않는 이야기였다. 강우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신이 겪었던 멸문지화의 아픔과 10년간의 거지 생활, 그리고 연화를 만나 겪었던 시련과 극복의 이야기를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차근차근 들려주었다.
네가 천하다고 무시한 그 비복 아이도 귀하다고 여긴 너도 옷을 벗겨놓으면 다 똑같은 사람이다. 네가 지금 입고 있는 비단 옷은 네가 잘라서 입은 것이 아니라 아비와 어미가 피눈물 흘리며 지켜낸 결과일 뿐이다. 그런데 너는 그 옷을 입고 남을 깔보고 상처를 주었으니 너는 비단 옷을 입을 자격이 없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인의 표정은 점차 변해갔다. 처음에는 억울함과 반항심이 가득했으나 점차 놀라움과 부끄러움으로 물들어갔다. 어머니 연화가 좌의정댁 귀한 따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함께 거지 움막에서 살며 온갖 고초를 겪었다는 대목에서는 아이의 눈에서도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어머니, 정말입니까? 정말 저런 옷을 입고 사셨습니까? 인이 울먹이며 묻자 연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들을 껴안았다. 그렇단다. 하지만 엄마는 그때가 부끄럽지 않다. 비록 몸은 누더기를 걸치고 있었으나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서로를 아끼며 살았기 때문이다. 이나 사람이 진정으로 귀해지는 것은 비단 옷을 입어서가 아니라 남의 아픔을 헤아릴 줄 아는 마음을 가졌을 때란다. 그날 밤 강우의 저택 안채에서는 기이한 풍경이 벌어졌다. 화려한 밥상은 물러가고 방 한가운데에 작은 소반 하나만이 놓여 있었다. 그 위에는 식은 주먹밥 3덩이와 맑은 물 한 사발이 전부였다. 강우와 연화 그리고 이는 모두 허름한 무명옷, 이는 누더기 옷을 입고 둥글게 둘러앉았다. 강우가 먼저 주먹밥을 떼어 입에 넣으며 말했다. 맛이 어떠냐? 이는 배가 고팠던 차라 허겁지겁 주먹밥을 베어 물었으나 거칠고 차가운 식감에 목이 메어왔다. 평소라면 뱉어냈을 음식이지만 오늘 들은 이야기 때문인지 아니면 엄숙한 분위기 탓인지 아이는 꾸역꾸역 밥을 삼켰다. 맛이 없습니다. 그리고 목이 밉니다. 이내 솔직한 대답에 강우와 연화는 마주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기억하거라, 이 맛을. 강우가 말했다. 네가 훗날 높은 자리에 올라 백성들을 다스리게 될 때 혹여나 네 마음속에 교만함이 싹트거든. 오늘 먹은 이 찬밥의 맛과 까슬까슬한 누더기의 감촉을 기억하거라. 세상에는 매일 이 밥조차 먹지 못해 굶주리는 아이들이 수두룩하다. 네가 누리는 모든 것이 그들의 눈물 위에 세워진 것임을 잊지 말거라. 이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자신의 몫인 주먹밥을 반으로 쪼개어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릇에 나누어 담았다. 아버님, 어머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약한 사람을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아이의 진심 어린 사과에 연화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아들을 와락 끌어안았다. 강우의 눈시울도 붉게 물들었다. 차가운 방안이었지만 세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가족애가 타오르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이는 일찍 일어나 스스로 세수를 하고 하인들이 있는 행랑채로 향했다. 그리고 어제 자신이 밀쳤던 비복 아이를 찾아갔다. 아이는 도련님이 나타나자 겁을 먹고 뒤로 숨으려 했으나 이는 다가가 아이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품에서 꼬깃꼬깃하게 아껴둔 꿀떡 하나를 꺼내 쥐어주며 쑥스러운 듯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하다. 어제는 내가 잘못했다. 많이 아팠지. 도련님의 사과에 하인들은 물론이고 비복 아이도 눈이 휘둥그레졌다. 이는 얼굴이 빨개져서 후다닥 안채로 도망쳤지만 그 뒷모습을 바라보는 강우와 연화의 얼굴에는 흐뭇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 후로도 강우의 집안에는 해마다 늦가을이 되면 온 가족이 하루 동안 거친 옷을 입고 찬밥을 먹는 가풍자풍이 생겨났다. 사람들은 그것이 강우 대감이 멸문지와의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고 말하기도 했고 청빈함을 가르치기 위해서라고도 했다. 하지만 그 진정한 의미를 아는 것은 오직 세 사람뿐이었다. 그것은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난 사랑의 기억이자 오만과 편견을 벗어던지고 진정한 인간다움을 되찾았던 그들만의 소중한 의식이었다.
세월이 흘러 인이 장성하여 과거의 장원 급제하고 아버지의 뒤를 이어 조정의 명신이 되었을 때 그는 늘 낡은 무명옷을 입고 백성들의 틈에 섞여 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즐겼다. 백성들은 그를 일컬어 거린 지른 정승이라 부르며 존경에 마지 않았는데 그 별명은 결코 조롱이 아닌 백성의 아픔을 자신의 것처럼 여기는 그의 성품을 칭송하는 최고의 찬사였다. 그리고 인이 정사를 돌보다가 힘이 들 때면 그는 집 마당 한 구석에 있는 연심정 랜싱팅에 올라 낡은 뒤주 속에 보관된 누더기 옷을 어루만지곤 했다. 그 옷에서는 여전히 아버지의 땀 냄새와 어머니의 눈물 냄새, 그리고 그날 먹었던 찬 주먹밥의 비릿하고도 고소한 냄새가 나는 듯했다. 강우와 연화는 늙어 백발이 성성한 노부부가 되어서도 봄이 오면 연심정에 앉아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영감, 저기 피어난 연꽃을 좀 보십시오. 진흙 속에서도 어찌 저리 맑은 빛을 띠는지요. 연화의 말에 강우는 그녀의 주름진 손을 꼭 잡으며 답했다. 내 눈에는 연꽃보다 당신이 더 곱소. 평생 내 곁에서 시들지 않는 꽃이 되어주어 고맙소.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하나가 되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어 저잣거리 이야기꾼들의 입을 통해, 그리고 할머니가 손주에게 들려주는 자장가처럼 오래오래 세상에 머물렀다. 오만한 규수와 다리저는 거지의 거짓 혼례로 시작되니 기묘하고도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는 그렇게 시간을 넘어 영원한 봄날의 꿈처럼 사람들의 가슴 속에 따스하게 피어났다.